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를 처음 출시합니다. 모델 Q라는 차종명으로 알려진 차량은 중국 비아디 돌핀과 폭스바겐 ID.3와 경쟁할 것이 유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결정을 소화하면서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5bp 추가 인하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인하 경로에 대한 메시지는 매파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BOJ는 애초 이달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기류는 금리 동결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SSRS가 지난 5일부터 8일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SEC의 이 법정 다툼 마무리로 상승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호재가 더해져서 내년 1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업체 이 크립토 뉴스는 리플 ETF가 승인이 되면 2025년 1월에 이르러 4.5달러를 돌파하고 기관 유입이 지속될 경우 1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내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에 가장 큰 키포인트를 잡을 만한 게 바로 브로드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쯤에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무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주의 랠리까지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급등세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2%가량 또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는 장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가총액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7%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변영인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이번 주 살펴봐야 할 매크로 지표와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절 리포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증시 이야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이야기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이 0.12%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 다우존스는 0.2% 하락하며 43,00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은 상승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보합권에 머물렀죠.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하의 횟수입니다. 연내 두세 차례로 줄일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17일에 발표될 11월 소매 판매 지표와 19일 발표될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 그리고 20일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공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395%로 1.64% 상승하며 상승세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6% 상승하면서 브로드컴과 같은 반도체 지수들이 필라델피아 지수까지 견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WTI는 1.81% 상승하면서 배럴당 71.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0.07%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248달러 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프록시마라는 자체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칩 출시 계획과 폴더블 아이폰과 노트북 출시 계획을 밝혔죠. 현재 애플의 역대 최고 주가에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2025년도 최선호주로 꼽아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았고, 베어드는 애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260달러까지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1% 하락하면서 447.2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밀어내고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25% 하락하면서 134.25달러의 거래에 마쳤는데요.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세에 눌리면서 시총 3위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역시 1.11% 하락하면서 1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죠. 터키에서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 0.66%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에버코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이 약국 사업에서 올해 20억 달러 규모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대형 창고 두 곳에서 아마존 노조가 파업 허가에 찬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66%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4.3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반대해왔던 조항인 사고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트럼프가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이른바 테슬라 밀어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17.02달러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대표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 기체 제조사 아처 에비에이션이 미국의 국방부 DoD 계약을 따냈습니다. 아처는 국방 전문 기업 안두릴과 협력해서 차세대 군용 항공기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또 이날 스텔란티스와 유나이티드 에어 등으로부터 4억 3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6,1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처는 지난 8월 미국 공군과 대표 기체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그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큽니다. 군사 분야의 진출은 도심 항공 교통을 준비하는 에어택시 제조업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DoD와의 계약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어서 브로드컴입니다. 24.43% 상승하면서 무서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13일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9번째,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의 주가 폭등은 전날 분기 실적과 함께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계획 때문인데요. 브로드컴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했고 순이익은 23%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AI 부문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20% 늘어난 12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브로드컴의 CEO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언급한 협력 대상은 구글과 메타,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이죠.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브로드컴이 오픈 AI나 애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5.14%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강력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당일 4% 상승해 111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기록적인 가격으로 급등했죠. 이 회사가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 업체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부문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의 매출 증가를 기록해 15억 1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순이익도 4억 7,770만 달러로 증가해서 분석가들의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강력한 실적과 확대되는 시장 입지를 기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도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올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호실적 덕분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브로드컴의 주가는 24% 이상 급등하면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0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브로드컴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1%나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AI 부문 매출은 연간 220%나 증가를 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께 입증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올 들어서 10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낙관론을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브로드컴의 강세에 힘입어서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나 오름세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 개발 저지용으로 선제 공습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인수팀이 이란 핵시설 선제 공습과 중동 병력 증강, 이스라엘 군사력 강화를 함께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 핵 개발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전쟁을 촉발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를 중동에 배치를 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 제재와 군사 위협을 결합해서 외교적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압박 속의 협상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이 핵 분열 물질을 12개 이상 보유하면서 최근 제조 능력을 강화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라늄과 원유 수출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후 카드까지 언급한 캐나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원유, 우라늄 등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의 수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맞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캐나다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서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원유, 우라늄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캐나다산 원유는 대체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 현실화가 된다면 캐나다 경제에도 타격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GDP의 20% 이상이 대미 무역과 관련돼 있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역시도 고율 관세로 물가 상승 그리고 생산 둔화,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함께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양국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라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칼을 뺐지만 IRA 수의 76%가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폐기 신중론이 현재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공장 25개 중 19개가 공화당 하원 의원 지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과 노스캐롤라이나 도요타 공장은 각각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폐지 시 전기차 판매가 최대 27%나 감소를 하게 되고 제조업과 해외 투자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미 약속된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신규 지원을 중단하는 절충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렛 거스리 하원 의장은 정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화당 내부 이탈 가능성까지 함께 커지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노동자가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돈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71억 원을 걸고 북한의 기업을 공개 수배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서 이 자금을 세탁을 하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소재 IT 회사 정보를 수배하면서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옌빈 실버스타와 러시아의 볼라시스를 지목하면서 북한 IT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서 수익을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가 2017년부터 23년까지 8,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면서 국제 제재를 회피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 기업에 원격으로 취업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편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한 사례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번 현상 수배는 국무부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북한의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워낙 매크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나 이번 주까지도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변동이 될지 단기적으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많이들 하는 얘기가 원래 이제 매년 마지막 2주 동안은 항상 미국 증시가 가장 호황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만큼 미국 증시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직까지 또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미국 증시 단기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2016년도에 트럼프 이 집권 1기 당선 이후에 11월 주가 추이, 12월 현재까지 추이가 사실상 좀 비슷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급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그 당시보다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높아진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는 미국의 이 기술적 분석상 ADR 지표도 지금 과열권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7 위주로 올해 이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은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한 이 기조가 이후에 조정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1월과 2월까지도 조금 더 견고한 흐름들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이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던 일부 종목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견조한 AI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사실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 때문에 동조 수급을 좀 이끌지 못했지만 미국은 AI 모멘텀이 다시금 좀 부각되면서 선별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버는 AI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다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FOMC를 좀 앞두면서 사실 일부 어떤 수급은 좀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는 좀 해소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올해 사실 영향보다는 좀 내년도에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크로 지표 일정들을 일부 좀 소화하고 난다면 다시금 1월 초에 CS2025라든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그런 일정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수급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 사운드 하운드 같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좀 썼는데 테슬라도 주가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부 목표 주가들을 상회했는데 추가적인 목표가가 다시 설정되지 못했지만 수급이 조금 더 견조하고 더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재반 여건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단기 고점 부담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취임 이 기간 이전까지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가 지금 며칠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한 기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참 매크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뭐부터 살펴봐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꼭 체크해봐야 될 매크로 지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딱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판매 지표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첫 번째 최근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슈를 좀 보면 16일 날 11월 이 실물 경제 지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18일 날 일본에서 발표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좀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좀 20일인 날 FOMC가 지금 현지 시간은 18일부터 좀 열리죠. 근데 한국 시간에서 19일, 20일이니까 20일 날 좀 발표되는 FOMC 결과.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중국 실물 경제 지표를 왜 봐야 되냐면 지난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전 상무부가 좀 발표했던 이 경기 부양책의 이 강화된 조치가 이전 이 상무부 발표 때는 좀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좀 못 미쳤어요. 이 부분이 경제공작회의에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들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어떤 이점들이 기대감으로 좀 일부가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의 메시지를 좀 보면 재정 적자율 그리고 국채 발행을 좀 높이고 지준율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좀 볼 수 있는 LPR을 좀 낮추겠다는 것인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시점은 좀 언급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번에 11월 실물경제지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12월에 일부 지준율 0.25포인트 인하
이런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차이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달에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됐을 때는 이관신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낡은 것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것을 좀 교체한다 이 정책이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생산이랑 투자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컨센에 좀 미달하면서 중국도 약간의 좀 우려감이 일부가 있었고 이제 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한 소매 판매가 한 5% 정도 좀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투자라든가 생산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만약에 양월 지표를 보여주면 중국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어떤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게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의 내수 진작 내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지표에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주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지준율이라든가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이 12월 달에 이 지준율 0.25포인트의 인하를 이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좀 없는 게 전체적인 상황인데 12월이 아니면 내년도 1월 정도에는 0.25포인트에 대한 이 우대금리 인하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표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참 주목을 해봐야 될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9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는 이 FOMC에 대해서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날 19일 오전 6시 반에는 이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BOJ가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지금 달러 엔을 봤더니 153엔까지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지금은 또 동결 이야기가 또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매크로 변수 중에 가장 크게 좀 우려되고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공포 심리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도가 좀 단기적으로 좀 클 것 같고 지난 3월에 이 제로 금리를 좀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7월 말이었죠.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이 부분이 8월 초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 때문에 패닉셀 장세가 좀 이어졌었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조가 그 이후에 뭐 완충을 좀 완화하는 조건으로 일본 뭐 BOJ에서도 금리 동결을 좀 시사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11월 중순에서 말로 좀 이어지는 OIS 시장에서 금리 인상 부분이 66%로 좀 제시를 했다는 거죠. 확률이 6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10%대로 좀 떨어졌는데 정책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2%대까지는 아직 그 갭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좀 타당한 것인가라는 어떤 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데 다만 좀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2025년도 1월에 BOJ 통화정책 회의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선호도가 좀 올라갔다는 점. 한 55%까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향들이 잔여 이 청산 물량들이 좀 남아있다면 시장에 영향을 좀 일부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은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지만 12월까지에 대한 금리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있을 BOJ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쪽에 지금 무게가 쏠려 있는 것 같고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BOJ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꼭 염려를 해둬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바로 FOMC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에서 25bp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점도표 자체가 좀 재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OMC 그리고 점도표 변화까지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패드워치가 전망했던 부분에 96%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된다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는 11월 달에 최근 나왔던 매크로 지표,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도 증가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했다는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준에 좀 부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다만 이제 11월 CPI 그리고 PPI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대체적으로 컨센 부합은 했지만 이게 0.1% 정도 좀 상회했다는 것은 연준이 생각했을 때 금리 이 물가가 좀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네라는 부분들이 완화적 이 인하 정책보다는 좀 매파적인 인하 정책으로 좀 선회될 수 있는 가능성.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만 과연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횟수라든가 속도 조절에 관련된 어떤 이슈는 좀 있지 않을까.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속도 조절 좀 언급을 했었고. 근데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계속해서 주장했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너무 서둘러서 높였기 때문에 빨리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온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매파적 기조가 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봐야 안다. 이게 좀 답일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는 내년도에 대한 이 기조가 물론 이제 물가 지표가 3%대를 좀 초과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안 나오고 현재 수준의 한 2%대를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저는 뭐 기준금리는 한 인하 폭들이 한 2회보다는 한 3회 정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대체적 시장은 한 2회 정도의 2회 미만의 어떤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인 어떤 관세 정책이 사실상 이 물가의 어떤 상방 압력을 좀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단순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자의 이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의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를 좀 전환했던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부담 요인들보다는 일단 관망 심리가 일부 좀 반영된 효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점진적인 국채금리가 좀 하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주시해 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년에 가봐야지만 알 수 있을 거지만 그래도 일단 파월 쪽에서는 매파적으로 좀 속도 조절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속도 조절보다는 좀 빠르게 금리를 내렸던 것만큼 일단 내년에 가봐야 되지만 정확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매파적 기조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종목들 관련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방산 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 조정 의료로 지금 글로벌 방산 업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나토에서 방위비 증가 더불어서 수익성이 높은 군사지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앞으로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다 라면서 좀 상반되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산 업종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이 조정이 오히려 접근이 유효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혹시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가지고 계실까요? 방산주를 좀 바라보는 뷰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일부 완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이 부분이 방산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일부가 좀 반영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효과는 군비가 증강되면 증강됐지 전 감소된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전쟁에서 좀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과거 형태의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구나. 드론이 공격을 하고 있고 미사일 그다음에 유도 미사일 체제. 그러니까 지상 무기보다는 고도화된 이 전술 전략들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사실 새로운 영역의 방산 부분에 대한 확장성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일부 어떤 주둔 같은 것들을 좀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나토의 방위비 증가가 좀 이어진다는 측면들은 오히려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동유럽 인접 국가들의 최근의 이 수출 기조를 봤을 때 아직 하반기 수출 모멘텀 내년도 1분기부터 이제 2분기까지 좀 이어지는 추가적인 어떤 수준 논의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봤을 때 저는 뭐 계속해서 이 방산주의 경우는 실적의 훼손 관점보다는 오히려 실적의 어떤 증가 요인으로 좀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사실 이 동유럽 국가를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중동 국가의 경우에도 이란발 사실 이 정치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출범 이후가 오히려 더 긴장이 좀 완화되기보다는 좀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인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무기 어떤 배치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향후에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출범 이후에 정책 피해주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 수혜주 관점에서도 충분한 어떤 이 성장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증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사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던 게 우리 증시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헌재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탄핵안 가결 자체가 좀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수급이 회복되던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주가에서는 일부가 좀 반영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저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치 리스크는 완화된 것이 맞죠. 왜냐하면 주말에 이 탄핵 정국이 좀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었는데 가결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간과 좀 맞물렸을 때 탄핵 소추가 의결됐던 시점 코스피가 한 1.9% 정도 상승했고 헌재에서 결정이 좀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평균적으로 한 3%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다는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헌재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유무를 좀 나중에 좀 논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기대 요인은 일부가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조기 대선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뭐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인맥주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감이 남아있는 일부 종목들의 수급 연속성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제한된 수급인데 해당되는 수급이 너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회복률이 과연 좀 좋을까라는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전 낙수 효과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전보다에 대한 공포 심리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어떤 유입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이 크게 좀 이탈한 것도 아니지만 또 크게 사지도 않은 그런 구간이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지난 2주 전 화요일 날 외인 수급이 양수급이 한 5천억씩 거의 1조 원 가량 좀 들어왔을 때 좋은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연출될 수 있는 계기라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기화로 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인 수급의 방향성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외인 수급의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지난 한 주간을 논해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가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지금 정치 테마주, 정책 관련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여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내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네. 뭐 지금 뭐 뜨고 있는 게 또 지난 사이에 보면은 뭐 엔젤 쪽도 떠오르기도 네. 했고 그런 만큼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따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교집합에 있는 그런 테마들 쪽으로 바라봐야 될지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지금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가장 리스크하게 보는 건 인맥주는 이제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겠고 정책주라는 게 아직 뭐 공약이 나온 것들은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뭐 이 출산 관련주, 뭐 일자리 관련주, 뭐 노인 정책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 좀 올랐다는 것이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대선 행보에서 봤을 때 공통된 정책이었죠.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 고령화 관련된 이슈라든가 일자리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공통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어떤 공약들이 좀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선별적이지만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수급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환영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정책주의 경우에는 낙폭 조정이 좀 있는 구간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비중의 관점에서는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여기 더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정책 기대감이 갖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해당 정책이 도입됐을 때 절대적으로 어떤 실적의 어떤 이 유입이라든가 뭐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출산이라는 건 사실 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수익 구조가 좀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펀더멘탈보다는 뭐 센티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만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지금 정책 테마주로 꼽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언급됐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어떤 걸 또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의 방향성들, 정치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일단 뭐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뭐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빠른 어떤 수급 유입들, 그다음에 수급의 변동성들은 일단 뭐 유의를 좀 해야 되는 게 맞고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견조했던 AI에 관련된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미국에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보조금 협상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뭐 일단 월가 컨센서스의 부분에는 뭐 대체적으로 상회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견조한 AI 모멘텀, 업황은 안 좋지만 AI 모멘텀들이 조금 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추세 전환 기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어떤 조정폭들을 대다수 좀 많이 만회를 했는데 오늘 수급 완화 기조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면 대형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이슈, 특히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에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미국 FDA 허가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뭐 HLB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요. 대형 바이오주의 경우에도 수급에 관련된 연속성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내 증시는 정치적 리스크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수급 반등에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형인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이번 주 매크로 지표의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는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의 수급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BOJ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증시는 매크로 이슈의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 반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형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들의 로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완강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한 로비스트의 경우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트럼프가 참모들에게조차 미리 관세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주로 관세 정책에 대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해 왔는데요. 참모들조차 미리 글을 올릴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의 이주민과 마약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또 지난달 30일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연합체인 브릭스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대중국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 안보 위협 때문에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조달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새 규제 조치는 GPU 등 AI용 반도체의 양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규제가 도입됐더라도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은 해당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중국만을 콕 집어서 타깃으로 명기하는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는데요. 일부 동남아 국가가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가며 AI 반도체를 구입하도록 돕는 뒷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를 중국 측에 판매하는 밀거래 업자들의 비공식 시장이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전면적 디커플링은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안보에 도전이 되는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 특정 분야에서 담장을 높게 세우는 위험 제거, 디리스킹을 표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의 메가딜 성사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중동 특사로 발탁한 스티븐 위트코프는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면담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가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및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체결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수립은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안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도록 독려했지만 사우디는 민간 분야 원자력 개발 허용 등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세 변화로 이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만약 중동 지역의 평화를 트럼프가 가져오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픈 AI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픈 AI는 현재 시간 13일 자사의 블로그에 머스크는 오픈 AI의 영리 추구를 원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머스크는 2017년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제안했고 영리법인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픈 AI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머스크가 2015년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라고 인지해 투자했지만 이후 올트먼 등이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조종하고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한 반박인 것인데요. 머스크는 지난달 말에는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죠. 오픈 AI는 머스크가 2015년 11월 오픈 AI CEO 샘 올트먼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메일에서 머스크는 올트먼에게 오픈 AI 구조는 최적이 아닌 것 같다. 비영리 조직과 병행하는 영리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당시의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흘러갔죠. 한편 일론 머스크와 앙숙으로 여겨지던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도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 중단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랐고요. 브로드컴과 테슬라 상승에 힘입어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일장 글로벌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상보다 뜨거운 PPI로 인해서 살짝은 흐름을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상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합니다. FOMC는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고 CME 패드워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으로 빠져나가는 영국 상장사 런던 증시 엑소더스, 즉 영국에서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강한 미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프랑스 역시 무디스가 재정 악화해 국가 신용 등급을 AA3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사드 몰락의 이후 자불안석인 중동의 장기 집권자들 역시 리스크가 중동적으로도 확전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체크해봤고요. 전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수습될 가닥이 보이면서 양 지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특히나 주말 사이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조금은 더 덜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개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장 특징적인 테마들도 살펴봐야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조기 대선입니다.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인물 중심에서 정책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출산과 취업, 엔젤, 일자리 관련주 모두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야말로 웃음꽃이 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상한가를 6번이나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인물주 내에서는 이재명 야당 대표의 테마주가 가장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오리엔트 전공은 6회 연속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계속된 고공행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탄핵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엄 직격탄을 맞은 금융주는 밸류업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성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업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시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었죠. 중국 메모리 저가 공세에도 AI 반도체에 올랐던 K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웃음꽃이 피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여기에서 AI 쪽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 증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탄핵 때에는 반도체와 중국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안팎으로 경제된 불안감이 큰 요소들이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이번엔 제약바이오입니다. 내년도에 제약바이오 M&A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약물과 방사성 그리고 면역질환 신약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추가적으로는 위고비 휴가에 머스크가 비만약 가격을 대폭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단에서는 보험사 CEO 사망 사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폭 조정된 부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정말 창과 반패의 싸움이죠.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었지만 대항 가능한 암호 표준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선에서 웃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와 아이온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양자 컴퓨팅이 거품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온기가 남아있다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TYM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종전이 예고되면서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소비 증작에 엔터주도 상승세를 한 달간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JYP 엔터테인먼트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주도 패스 오브 엑자일 2 흥행에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셀트리온의 배당 소식에 3%대 넘는 강세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마무리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던 종목은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났던 첫날이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조금 더 포지션이 늘어나게 됐고요. 옵션 쪽에서도 풋보다는 콜 옵션이 좀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총 상위주도 강했지만 중소형주까지 같이 훈풍을 받아갔기 때문에 강한 체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뉴스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첨생법 관련한 이슈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줄여서 첨생법이고요. 풀어서 보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첨생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연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법안보다 개정안, 이제 2월 달부터 적용될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임상 단계에 있었던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부작용이 없으면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개정안이 이뤄지게 된다면 접근성 제한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거라서 최근 들어서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서 움직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들이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쉬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제약 바이오주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12월 9일에 브리핑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검법에서 일단 제외가 되면서 이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난주 기사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기사회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측에서 이걸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 지속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연내에 통과가 되는 필수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만 되게 된다면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 시한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드디어 목표로 삼고 있었던 700선은 넘어서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회복하면서 2500선과 700선에 대한 회복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유의미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장 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장 막판에 들어선 다시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수급 손바뀜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포지션이 좀 찍혀줘야 지수도 같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0.85% 상승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제약바이오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 2%, HLB가 강보합, 그리고 리가캠이 1.7%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서 복귀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16일 월요일 모두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직까지 헌재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이 브로드컴의 24% 주가 상승에 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나 오름세 형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에 어떤 영향 끼칠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모두 다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하면서 2,51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측가에서는 700포인트 선이 회복이 됐지만 현재는 699.81포인트로 지금 700포인트 선을 아주 살짝 밑도는 수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섬유 의복을 제외하고는 코스피에서는 모두 다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 쪽에서는 무려 1.45%나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의약품과 종이복제, 음식료품까지 모두 다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모두 다 상승을 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기계 쪽에서 1.05%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과연 기계 안에서 건설기계 쪽이 상승하고 있을지는 잠시 후에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까지 모두 다 상승폭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건설 쪽에서만 0.2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테마로 크게 올랐던 게 건설 업종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0.24% 떨어지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나 제조 쪽에서는 1% 넘어가는 오름세를, 유통과 금융은 1%보단 소폭의 좀 밑도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0.9%, 0.7%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금융 쪽에서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화학이 현재 0.89%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 매체 복제 같은 경우에는 0.8% 오히려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0.3, 0.2, 0.05%로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결과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솔은 보합에서 0.13% 하락으로 현대차는 상승해서 보합권으로 조금 내림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오늘 모두 다 상승보를 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53%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프로젝터 더 프리미엄 8K가 업계 최초로 8K 협회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또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더불어서 이 기술주 가운데 브로드컴의 주가가 24%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졌었는데요. 브로드컴도 AI 반도체 업계에 함께 들어올 것이다라는 미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HBM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 이 HBM 시장에도 호재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와 TSMC가 내년부터 양산 예정인 이 2나노 파운드리 공정 고객사 유치를 위해서 물밑 경쟁에 지금 한창 돌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TSMC가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근데 삼전도 최근에는 2나노 공정의 첫 고객사와 협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 부족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 청주로 디램 인력을 차출해서 지금 HBM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엔솔은 현재 0.13%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100만 원 선을 향해서 다시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테슬라가 올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예상하면서 현대차의 입지를 어느 정도 넘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규 등록이 2만 대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현대차를 제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국내 전기차 톱2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흐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변동된 상황입니다. HLB가 0.14% 떨어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각각 0.7%, 0.2%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 13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HLB 제약이 GLP-1 유사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국내 특허에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동일 계열 약물로 또 다른 제형 특허를 출원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오늘 주가 안에서는 지금 0.14% 오히려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는 보합권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4.39%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야당 쪽 정권에서 그동안 친환경 관련돼서 이 태양광이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난 거래일에도 한번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현재도 하나솔루션 4.39% 상승폭 훨씬 더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 기대에 대응을 해서 이 부품 재고를 다시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ISC라던가 DB하이텍,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지난 거래일에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 나갔었습니다. 오늘도 주가 상승폭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0.48%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주가가 연중 고점 대비 30%는 하락을 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18.1%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예측치를 전망을 했습니다. MLCC 부분은 출하 둔화에도 ASP 5.8% 상승으로 인해서 질적 개선이 확인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조세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 현재 내림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두산밥켓이 1.5%, HD 현대중공업이 2.7%, HD 현대미포가 현재 1.9%로 일단 조선 관련된 종목들 하락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3% 가까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 안에서는 지금 주목해봐야 될 게 남북 경협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젤렌스키 그리고 마크롱과 회동해서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복잡한 상황이지만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자신감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과 가장 잘 지낸 인물이라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약속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지난 거래일에도 함께 상승폭을 이어나갔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SY스틸텍이라던가 SG 오늘 이 섹터 안에서 움직임 어떻게 보여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오늘 지금 부분별로는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1.6% 강하게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과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도 강세 연출이 됐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
걸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대로 계속 0.6% 상승폭 형성하고 있고 HLB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각각 0.14% 보합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단은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주 조금 해소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쉬운 건 현물에서 외국인이 좀 빼고 선물은 매수로 찍혀 있긴 합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변곡점이었어요. 주말 변곡점이 탄핵, 2차 탄핵 소추 의결 여부였는데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가결이 좀 됐다는 것은 일부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됐고 오늘 시초에서 양시장의 수급으로 좀 이어진 그런 측면들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외인의 수급 유입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 이전 일이었죠. 양수급이 한 1조 정도 좀 들어왔던 그 당시 시점까지 하더라도 외인이 명확하게 수급의 방향성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금 좀 이탈됐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일부가 있었고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들은 미결제 약정 건수가 11만 건으로 좀 내려갔던 부분들 이 부분은 단기적 관점에서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시금 미결제 약정 건수가 좀 상회했다는 것은 롱 포지션 전략으로 방향을 좀 선회했다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바닥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가 남아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현재 양시장에서 큰 이탈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뭐 이번 주에 뭐 이 글로벌 매크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도 있고 뭐 미국의 FOMC 금리 관련된 정책 기조, 뭐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사실 뭐 일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을 좀 제한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겠고 이게 국내 뭐 정치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이 안 들어온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일단 큰 이탈세가 좀 없다는 부분들은 오늘 오전장 중후반 이후에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제한된 수급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인 우려감들이 일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시총 상위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상승세들이 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효과들이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 추이는 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 리스크 완화 기대감들이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부 좀 반영됐던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오늘의 수급은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그래도 좀 계속 1,430원 언저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늘은 1,429원 40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네. FOMC 일정도 있고요. 또 BOJ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하고 BOJ는 물론 이제 트럼프 변수가 있어서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중론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FOMC의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한 상황. 일단 패드워치들도 한 96% 정도 일단 인하 전망들 좀 우세하기 때문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12월에 좀 결정이 되겠지만 해당되는 기대감들이 사실 미국 증시에 많이 선반영을 했어요. 이게 다만 우리가 우려한 포인트는 이번 달 금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금리 정책의 변화가 다소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매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경우에서도 뭐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하고 나면 보편적인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 많은 돈을 뿌려서 사실 물가를 좀 안정화시킨다는 부분들이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인상 압력 관련된 이슈들 이 부분은 금리의 인하 포인트보다는 금리의 상방 압력들을 좀 더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조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뭐 금리가 내려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좀 맹목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정책 변화라는 거는 매크로 지표죠. 사실은 물가 지표라든가 뭐 고용 지표에 관련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들은 다시금 좀 재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 동결은 아마 12월까지는 아마 금리가 인상보다는 좀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이어진다면 이게 미청산 잔여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공포 심리가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이제 8월 초에 글로벌 패닉세를 너무 심하게 맞다 보니까 경기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는 그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워낙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글로벌 증시와 대조했을 때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가 안 나와서 여기서 더 빠질 게 또 과연 또 있을까 이런 일종의 좀 생각이 좀 있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혼조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주요국 증시에서도 오늘 뭐 일본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뭐 보합권에서 상승 출발 좀 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보다는 오늘 좀 견조한 흐름들 물론 지금 시초보다는 약간의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수급적인 이점에 대한 유불리는 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런 동조 수급들은 국내 글로벌 증시와는 좀 다르게 국내 상황들이 좀 완화됨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단기간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 있어서는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게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이제 외신 보도들 보면 일단 제한적으로 움직임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반도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 좀 같이 플러스권이긴 한데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느덧 18만 원 선까지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투톱보다는 소부장단이 훨씬 더 강했고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특히 소부장은 유리기판 쪽에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대형주랑 소부장 관련해서는 어느 쪽을 보는 게 좀 더 맞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 적용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기판 관련주들의 오늘 상승이 좀 일부가 좀 있었고 전체적인 상황들이 미국 증시가 최근 한 3주간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견조했던 AI 모멘텀들이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고가 행진을 좀 이어갔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었다면 과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추진했던 기업들 AI 사업 전환을 좀 했는데 이게 초기에 관심을 잠깐 가졌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낮아졌던 일부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최근의 흐름들이 좀 좋았다는 것은 AI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이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에 관련된 그런 칩의 용도들은
이런 AI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되고 있는 AI 플랫폼들이 상용화 내지 서비스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지금 그 이외의 어떤 자체의 어떤 기술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자체 AI 칩에 대한 구현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단기적 관점에서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당한 좀 수혜를 좀 이어질 수 있는, 물론 마이크론테크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AI 모멘텀들에 관련된 어떤 연동성들은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AM 모멘텀을 좀 잘 받지 못했던 원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치 리스크가 사실 수급 제한으로 좀 이어지면서 같은 어떤 조정을 좀 받았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AI 모멘텀들이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된 국면에서 오히려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수급을 지금 현재 좀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지금 0.18포인트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AI 모멘텀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아직도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라든가 명확하게 HBM3 관련된 공급 이슈가 다소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노이즈 이슈가 좀 많은 거야. 이 점 좀 안타깝고요. 여기도 해서 뭐 전반적인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선별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단기간 노이즈보다는 오히려 이 국내 정치 리스크 완화에 관련된 저점 매수에 관련된 수급 유입 효과들을 좀 더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완화가 된다면 저가 매수의 매력으로서 훨씬 더 많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기나 혹은 정치나 관세에 좀 덜 민감한 쪽 중 하나가 놀자주, 그중에서도 금요일부터는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게임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TGA에서 시프트업이 사실 수상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래도 크래프톤은 잘 둔 또 IP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머스크가 패스 오브 엑자일 2 여기 관심 보인다라는 소식 속에서 금요일에는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크래프톤의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붉은 사막 그 연기되면서 펄어비스는 많이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종목별 차이가 있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들은 좀 우상향도 가능할까요? 일단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의 양극화가 분명 3분기에도 있었고 이번 4분기에도 명확하게 좀 나타나질 겁니다. 아마 NC소프트가 이번에 신작도 사실상은 흥행에 좀 실패한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슬론앤 리버티 이후에 출시했던 이 전이 오브 모나크도 사실상에서는 뭐 이 신작 초기 흥행에 좀 실패했던 부분들, 이런 우려감들이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일부가 있었고, 펄어비스도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시장이 붉은 사막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들, 이번에 뭐 지스타 2024에서도 게임 시연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의 관심도는 좀 이끌었는데, 아쉬웠던 측면들은 출시 일자가 과연 내년도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죠. 이게 2년 3개월 동안, 2년 거의 반 이상 출시가 좀 지연됐기 때문에 소위 뭐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 말,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맨날 지연이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역시나 올해 2분기 안에는 최소 늦어도 이 붉은 사막에 관련된 출시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다시금 사라진 거죠. 이게 연말로 좀 미뤄졌다는 것은 아마도 그 시점에 가면 또 2026년도로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됐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중요한 부분은 게임주의 경우에는 사실 신작 출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는 부분,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선행해서 반응을 하고요. 초기에 흥행 기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다시금 실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실적의 개선 내지는 실적의 확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4분기에도 견조했던 배틀그라운드 IP가 오히려 저는 뭐 수익지표의 어떤 훼손이 아니라 성장은 좀 지속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오히려 좀 기대작이다라고 좀 보려고는 인조의 출시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초기 흥행 성과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들이 일단 신작 게임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들보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기대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적과 좀 연동된 효과들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들을 더욱더 고려를 하면서 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나 뭐 정치, 경제에 있어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따라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개장하고 나서 한 25분 정도 흘렀는데 드론 관련주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머스크 X 계정에 드론으로 그 맥도날드 배송시켜서 먹는 그게 올라오기도 했었고 또 더불어서 지금 기사 살펴봤을 땐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 봤을 때는 머스크가 지금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선인과 같이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같이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론 관련주를 봤을 때 사실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강세를 보이겠구나라고 하는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사실 맞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일단 우리가 오늘 상승폭이 좀 큰 드론 관련 종목이 에이럭스가 있고 뭐 에스코넥 같은 종목들,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종목들 좀 강한데 이면들을 봐야 돼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 사실 이 회사가 정말 드론 회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업과 상관없이 거의 매출도 없는데 드론 관련주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특히나 에이럭스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게 드론이라고 하니까 교육용 드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거창한 것을 좀 이야기하는데 드론 코딩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용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뭐 무인 드론과 관련된 그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 좀 될 수 있을까? 근데 주가는 과도하게 좀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내용과 상관없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가는 주식들은 대다수의 끝은 고점 형성 이후에 주가 회복이 좀 안 됐다는 그렇죠.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리고 좀 막연한 기대감을 좀 매수하는 것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숨은 종목들이 있어요. 분명들이 해당된 기술들이 정말 좀 구현이 되고 있는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무슨 드론 관련주랑 무슨 연관 관계가 있길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초소형 레이더인데 이 초소형 레이더는 자율주행 센서에도 들어가지만 드론에 들어갑니다. 이미 아마존의 이 배송용 드론에 이 탑재되는 소형 레이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 규모가 현재는 좀 작지만 향후에 상용화가 되면 현재는 뭐 군수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4D 이미징 레이더를 좀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적용 요소들이 좀 더 확대되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점진적인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장난감 수준의 어떤 드론을 마치 큰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것처럼 오인해서 투자라는 그런 경향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 가장 첫 번째 규제가 현재 이 미국에서 현행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용 차량이 판매될 수가 그러니까 양산 대수가 2,000대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 차량 양산 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뭐 운항 관점에서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트럼프 집권 1기 때 10만 대에서 20만 대까지 상향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하원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막혔어요. 이 부분을 다시 2기에서는 오히려 상원과 하원의 어떤 장악력들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됐고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자율주행의 서비스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뭐 우리가 뭐 카메라 모듈 센싱 그다음에 레이더, 라이더 같은 어떤 이 핵심적인 기술 여기에 대해서는 AI 모멘텀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같은 어떤 전장 부품들까지 어떤 연동되는 그런 것들 다 주목을 해보면 저는 이제부터 단순하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섹터가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는 현대 오토웨버 같은 종목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경우도 우리가 항공우주나 관련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초소형 레이더의 경우에는 사실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HL 만도 같은 HL 클랩 무브에서 만들고 있는 전장용 이 레이더 이 부분에 관련된 기술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드론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머스크가 자율주행 사고 보고 조항 폐기 검토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단 자율주행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UAM 관련해서 드론 관련해서도 머스크 껴있지만 플러스로 이제 조비가 만든 관련해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흥에서 첫 비행 시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부터 볼 텐데요. 최근 조금씩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해 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수혜도 있고 또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다시 언급이 되면서 우호적인 환경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첨생법 관련해서 유전자 치료제도 최근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톱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강세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소부장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1위 기업인데 실적도 잘 나왔고 시총도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24% 넘게 금요일장에서 흐름 괜찮게 나왔는데요. 또 유리기판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검토한다라는 내용 소식 나오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이고요. 사상 최고치로 10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아침에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주들 오늘 잠깐 올라왔다가 좀 윗골이 좀 길게 달린 종목들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 먼저 살펴볼까요? 예, 오늘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더 빠졌죠. 그러니까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넘어갔던 과정에서는 미국의 이 정책 불확실성 관련된 노이즈, 즉 칩스법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어떤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일부 좀 하락하는 계기가 좀 됐었고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끌었던 계기가 정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외인 수급이 크게 좀 이탈됐던 그런 영향들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치 리스크가 국내적으로 좀 완화 기조가 좀 보였다는 점이 오늘 수급 반등을 좀 일부가 이어졌지만 미국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모멘텀이 생각보다 더 견조하고 수급의 연속성들이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사실 뭐 유리기판에 관련된 적용 여부의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늘 기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반도체 섹터가 물론 뭐 업황에 관련된 어떤 이 우려감들 즉 뭐 범용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가격 하락 요인들 중저가 디램의 경우에 가격 하락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고사양들 뭐 DDR5라든가 DDR4의 경우에도 4분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련된 범용 반도체 가격 여건들 재고의 어떤 이 증가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AI 모멘텀 즉 HBM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그 적용 요소도가 조금 더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실적의 단기 회선도는 좀 너무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방향성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AI 모멘텀 관점에서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과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 부분의 실적 훼손 부분들은 상당히 좀 선반영을 좀 이뤄냈지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내년도 HBM4에 관련된 양산 전략들을 어떻게 좀 초기에 잘 가져갈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이후에 단순하게 실적 발표에만 좀 우리가 메시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에 관련된 어떤 내년도 방향성들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번 주에 18일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월가의 전망치보다 좀 상회된 가이던스도 지난번에는 다소 좀 보수적 제시보다는 좀 완화된 제시를 좀 했는데 그렇게 좀 큰 가이던스를 좀 상향해서 좀 제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분기에 어떤 실적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월가의 전망치보다 좀 크게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EPS 기준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의 어떤 전망치보다 좀 상해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숫자 좀 확인이 되거나 증명이 된다면 단기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AI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는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최근의 낙폭을 우리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다만 좀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장비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비주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사실 TSMC가 HBM4에 관련된 전략은 좀 달라집니다. 로직 다이의 변경이 있다면 공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HBM의 장비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DIT 뭐 그다음에 HPSP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공정의 어떤 변화의 어떤 사항들 때문에 또는 TSMC의 어떤 선호도에 관련된 공정 변화는 오히려 장비의 어떤 증가들보다는 오히려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일부 노이즈는 단순한 노이즈보다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장비주는 전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빅2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종목의 어떤 이 전략들은 좀 다르지만 삼성전자 현재 좀 낮아진 주가 레벨단 그리고 SK하이닉스도 HBM에 관련된 견조한 수요가 사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덜 반영됐던 이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두 종목이 저는 충분한 어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반도체가 주도주이긴 합니다만 워낙 좀 약하다 보니까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고요. 장비주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HBM4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로직 다이 변경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전통적으로 HBM 장비주로 여겼던 종목들에게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살펴볼게요. 그나마 이제 좀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나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월부터 첨생법도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초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부각되면서 수급은 좀 안 좋아진 건 맞는데 너무 좀 다소 좀 과하게 빠졌던 부분들은 그만큼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하락폭들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진 것처럼 오인됐는데 그런데 정치 리스크가 처음에 부각됐던 시점의 단기 조정폭들은 지난주에 일부 좀 해당됐던 낙폭을 좀 만회했던 차이가 좀 있었고요. 여기도 해서 이제 앞으로 상승의 어떤 원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기대감들은 아직 유효하지만 과도하게 단기간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되면서 일종의 어떤 이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 그 기간 조정이라는 폭은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는 개별 모멘텀 관점이 부각되면서 개별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뭐 이 시판 허가 내지는 뭐 기술 이전 성과라든가 뭐 이에 따른 어떤 향후의 마일스톤 로열티 유입 관련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미국 FOMC에서 이번 뭐 금리 인하가 뭐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매파적인 인하 기조가 좀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의 어떤 횟수가 뭐 3회사에서 한 2회 미만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가 금리가 뭐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 뭐 연구 개발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연구 개발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도 사실 그 부분은 전체 광의 개념에서는 맞지만 이게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큰 영향이 좀 있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성과가 좀 나지 않는데 주가만 좀 무분별하게 좀 올랐던 기업들 말고 지금 유한양행이처럼 명확하게 성과를 내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진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저는 계속해서 주정 시 좀 모아가는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살짝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국내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이 전자와 에너지, 의료 등 다른 산업들과 융합하면서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집권 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완성차 업체의 사업 축소와 포기로 테슬라 등 일부 회사가 과실을 독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모셔널에 대한 구조 조정에 나선 현대차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에 웨이모와 협력해서 주력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닌지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 혼동 속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자산은 주식과 원화입니다. 원달러는 지난해 12월 말 이후 11% 상승했습니다. 지난 9일 원달러는 1,436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2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업종은 에너지, 기계, 조선, 운송, 필수 소비 업종 등인데 다만 이 중에서 기계와 조선 업종은 연말을 맞아서 차익 실현 압박이 만만치 않다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요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시장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마이크론이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 업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오는 19일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마이크론은 지난 6월에서 8월 77억 5천만 달러의 매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와 전망은 국내 메모리 업계의 향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 양 시장 지수는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699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지금 상승폭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 자체가 현재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0.46% 상승폭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2,505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8%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699포인트 선을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700포인트 선을 돌파를 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지금 거의 1,300억 원 규모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5억 원 규모로 현재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현재 지금 1,516억 원이나 지금 매도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6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는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396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안에서도 686억 원 마찬가지로 매도세
추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렇게 수급 자체가 방향이 다시 틀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장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업종군의 상승불이 켜져 있었고 하락하더라도 하락폭 자체가 얕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음식료품이 0.25%, 섬유 의복이 1%가 조금 더 넘어가게 낙폭이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종이 목재는 그대로 상승폭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쪽에서 0.59% 낙폭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나머지 쪽에서는 모두 강세 연출되고 있고 특히나 기계 쪽에서는 1.73%나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유통이라던가 제조는 그대로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자면 다음 업종들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그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반면에 화학은 1.5%가량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대차는 0.47% 그대로 하락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0.71% 올라오면서 5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100원이 올라왔습니다. 179,600원, 거의 이제 18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엔솔은 40만 원 선 넘겨서 40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현재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리가켄바이오 쪽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0.8%가량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가 0.8%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에서도 0.4% 하락세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3%대 상승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선주는 오늘 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 현대로템도 1%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45%로 SK 하이닉스와 어깨 나란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캐, 두산 그룹주들도 현재 1%대 강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으로는 전자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그대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그래도 그 상승폭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개장 때는 4%가 조금 더 넘어갔었는데 현재는 2.79%로 상승폭이 일부 반납된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0.3%, 현대로템이 조금 주가는 빠졌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1%대 현재 상승폭을 유지되고 있고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15%로 지금 방산업종 안에서도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으로 했을 때 이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는 업종이고요.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식품 쪽 종목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일단 식품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단 리포트가 지난 거래일에 많이 발간이 됐습니다. 동서 삼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 0.1%, 2.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은 반면에 1%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1.52%, 중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온 이후로부터 화장품주 그대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탄핵안 가결 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외국인 쪽에서 현물은 매도고요. 선물 쪽에서 다행히 매수 포지션 지켜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강세이긴 합니다만 오늘 투톱도 강보합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도 올라오는 종목들 눈에 띄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